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정치루킹의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든지 조국 대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조회수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방송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 나왔었어요. 네, 그 연이어 좋은 반응을 해주시니. 김대호 빼고 이인혜 잡고 나와라. 대호님 죄송해요. 배은망덕한 리액션을 했네요, 제가. 대호한테 이럴 거야. 모두 다 비밀로 해주세요. 네. 네. 자, 뭐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겠느냐, 알찬 소식 전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신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 준비하셨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임 대법관 후보자 지금 이제 인선이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최근에 이제 후보자 임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김선수, 이동원, 그다음에 노정희 후보 이제 대법관에서 지금 이제 후임으로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판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이제 세부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전체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뭐 단지 후보자의 어떤 성향,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도 보수가 몇이고 진보가 몇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쵸, 합니다. 기성 언론은 그런 얘기를 네. 주로 하고 있죠.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중요한 건 대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나 철학과 상관없이 무조건 명확한 법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그렇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이 대법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정치 검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재명 의원의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의 깊게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 검찰이 어쨌든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검사 동일체 구조, 상명하복식 구조 안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사람, 특별히 이제 이재명 의원을 아예 겨냥해서 범죄자로 표적을 낙인을 잡아서. 찍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사건을 조작하고
이제 날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의 진상들이 왜곡되고 은폐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지금 피의자들이나 증인들을 매수해서 자신들 정치 검찰에 유리한 재판으로 흘러가게끔 그런 진술을 변경하는 그런 위법 사항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을 그나마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판결을 공정하게 내려주어야만 이 정치 검찰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한 그 최후 보루가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들 임명 구조를 보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뒤에 숨겨진 어떤 내막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선 간단하게 이 세 분의 어떻게 지금 이제 선정이 되게 됐는지 그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세 후보자, 그러니까 그 박영재, 노경필, 이수견 이 후보자가 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네. 약간 중립적인 성향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찝찝해 보인다. 찝찝하다. 왠지 그렇죠. 모르는 석연치 않게 이상한 게 있다. 아,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 불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도 지금 아니 이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외에도 지금 일반 중도가 봤을 때에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 보수에서도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검찰이나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관 임명건이 중요한데 이 대법관들이 어떨지 모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왠지 좀 모르는 그렇게 듭니다. 느낌이 네, 있죠. 쎄합니다, 쎄. 겉으로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왠지 왜 이렇게 쎄한 느낌? 이거는 뭐지? 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제목이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아무래도 수상한 인선 배경입니다. 혹시 사법농단 이전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만드는 그런 네. 인선이다라는 네.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 그런 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왜냐면은 이게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법조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을 뒤지고 내용들을 찾아보더라도 내밀한 정보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이 문제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약간 조금 쎄하다. 그런 느낌 받는 게 당연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이 적폐의 냄새.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냄새가 네, 있거든요. 네. 적폐에서 나는 희한한 냄새, 이상한 냄새. 네. 이 냄새가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볼만한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보면은 박영재, 노경필, 이수견 네. 3명이에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이 중도 혹은 보수라고 합니다만 대체로 중도 성향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과연 중도냐? 글쎄,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이제 7월 18일까지 이 새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고 오늘 인사청문회 특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은 이제 7월 18일 이후에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셋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력상 큰 네, 문제는 없어 보인다. 경력상 문제도 없어 보이고 어쨌든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판결을 했는가 그 판결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에도 크게 결격 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하나씩 좀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크게 결격 사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고 근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수견 후보가 대법관 후보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남편과 관련된 문제하고 뭐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고 또 진보당에서 이 후보는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또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네. 나머지 두 후보 박영재, 노경필 이 대법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기는 해요. 네, 오히려 내용을 찾았을 때는, 이 사람들 나름 좀 공정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분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네. 이분은 부산 출신이네요. 부산 네. 배정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고요. 96년에 판사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었다라고 해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명수 대법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했다고 하네요. 55세에 22기면은 이분이 93년에 정말 빠르게. 사법 네. 시험을 합격했다라는 얘긴데, 네. 야, 진짜 빠르다. 빠르죠. 이분이 걸어온 길만 보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법원행정처 출신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루트들을 밟는 게 있는데 법원행정처를 밟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그렇죠. 밟았다고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부분을 착실하게 밟아오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보면은 이 사람은 네. 엘리트 코스를 착실하게 밟아온 사람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나이를 보니까 24살 때 사법연수원 사법 시험을 합격을 했네요. 정말 똑똑하신 소위 분이구나. 말하는 네. 소년등과 하셨네. 네.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 합격했네. 소년등과네, 소년등과.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면서 이제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차담을 나누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이 박영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에 그 부산의 법조 비리를 법원행정처에 고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법원행정처 이제 대법관들이 법원행정처를 나름 수족으로 삼아서 그 재판에 개입을 하고 또 재판을 지시했다라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서도 똑같이 뭐 예를 들어 1심 재판장과 부장판사 간의 어떤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대학 동창이어서 친한 관계 안에서 이제 그 당시에 부장판사가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인과 어떤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그 1심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전달을 해줬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이제 박영재 판사가 이제 법원행정처에 고발을 하는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기획조정실장을 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박영재 서울고법부장판사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 인물이 노경필 수원고법부장판사예요. 네. 이분은 광주고등학교 나오셨네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해남 출신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서울대법대 나왔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네요.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 그래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를 했던 사람이 당시 검찰이 150만 원을 청구를 했었는데 300만 원이라 2배를 때렸어요. 그래서 조금 의구심을 좀 받기도 합니다. 대법원 네. 재판연구관을 했네요. 네. 이분은 뭐 어떤 분이시던가요? 이분은 우선 23기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그쪽 비리를 봐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관련된 재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름 좀 공정하게 재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은순 씨가 이제 경기도 성남시 그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부동산 명의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이제 부동산 문제- 명의 신탁 네,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그 문제 부동산 때문에 실명법 위반. 아, 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때문에 이제 중원구청에서 과징금 27억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서 이제 최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기각을 당했는데 그 2심 재판을 맡았던 게 이 노경필 판사였습니다. 근데 이 노경필 판사가 나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나름 법적 기준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판결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만 이제 봤을 때는 크게 뭐 이게 지장은 네, 없어 보이긴 지장이 하네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이수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도 이게 고등법원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은 여성이에요. 네. 26기네요. 기수로는 가장 후배가 됩니다.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공대생이었네요. 포항공대 나와서 포스코에 잠깐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 네, 사회생활을 좀 하시다가 이제 어. 법원으로 들어온 케이스여서 나름 이제 신선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대생이 그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쳐가지고 그 판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법원 이런 걸 했나 보네요. 네. 보니까 법원 기획조정실에서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정보화 심의관, 인공지능연구회, 젠더연구회 등등에 있었네요. 네. 언뜻 보면은 좀 진보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분이 그리고 가진 이력 안에서 지금 정보화 심의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 포항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이력에 맞추어서 그 학력에 맞추어서 정보화 심의관도 했던 거고 지금 인공지능연구회라 그래서 이제 한참 AI 판사나 AI 도입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이 많은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적임자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호평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편의 이제 배우자의 복권법 위반과 또 딸의 갭 투자 의혹 때문에 될까? 이제 임명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갭 투자는 조금 심각하긴 하네요. 갭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세 사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세 사기가 사실은 갭 투자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본인은 이득을 본 거네. 그렇죠. 이게 보니까 딸이 이제 20대이고 사실상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고 재산을 증여받았고 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9평짜리 신축 다세대 주택을 7억 7천만 원에 주고 매입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남편도 보니까 동행복권 대표인데 동행복권. 네, 이 동행복권에서 발행한 복권이 이제 그때 2016년도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오류된 복권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권 정보를 임의적으로 이제 추출했다. 그런 의혹들을 받아서 지금 복권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수견 후보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 또 딸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뭐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뭐래, 하고 있다. 이제 지금. 기부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좀 명확하게 밝혀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복권법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복권을 발행한 이유는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재원 마련을 하려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경우는 이해 충돌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곤란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별게 아니라고 자꾸 넘어가면은 넘어가지겠으나 별거라고 보면 되게 별거예요. 그리고 이 진보당 쪽에서 이 이수견 후보가 부적합한 후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노동 관련 판결을 보면은 그렇게 노동자들한테 가혹했다고.
그 여러 가지 가혹한 판결,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그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참 조금 뭐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몰아가서 좀 이상하긴 한데 죄송스럽긴 한데 이과 출신인데 사법시험 혹은 뭐 로스쿨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그 법조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극우 성향인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출신지가 서울인 경우인데도 특히 뭐 여의도나 강남 이쪽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100% 극우 성향입니다. 묘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어떻게 제가 만난 사람들 거의 100% 그랬어요. 이분은 또 여의도고 출신이잖아요. 여의도여고. 네, 예. 여의도여고 출신이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지금 이 이수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성향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근데 많은 보면 거네요. 노동자들한테 아주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사실 여성이나 젠더,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소수자나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좀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적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성 대법관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려해주는 판결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소수자 배려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포스코 이제 근무하시고 나오게 된 배경도 그 노동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민주화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혀 상충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여기 이렇게 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아주 노동자 편은 아니죠. 대체로 보면 정반대편에 쓰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언론에서 좋게 써준 걸 수도 있겠네요. 포장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면은 언론 쪽에서 너무 포장을 한 거지. 제가 특히 포철 같은 경우, 포스코 같은 데가 노동운동의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극우화되고 기득권화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포스코라 그러면 코렉이 잘해져요. 사실은 얼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검사 퇴임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검찰은 아마 존립 자체에 문제 제기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거다. 이렇게 했던 여한석 검사장. 여한석 검사장 같은 경우에 포항제철, 포스코 이쪽에 주로 많이 수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스코는 잘래. 완전히 거기는, 심지어 포스코 관사에 요구르트 아줌마도 기득권이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괜히 네. 나오는 게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포스코의 관사에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도 그거 하는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당시 억대로 거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 배달 구역이 거기야. 그러면 그 구역을 팔아. 누구한테 팔아? 하여튼 누구한테 파는데 그게 억 단위로 권리금이 억 단위로 받는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비대다, 정수기다, 그럼 한 집 들어가면 연속으로 옆 주식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장난이겠어요? 포스코 직원들은 또 자기들끼리 관사가 따로 있다고요. 관사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한두 집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정도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오죽하겠냐. 요한석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포스코 만들었는데 포스코 직원들만 잘 먹고 잘 살더라. 검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요한석 검사도 만만치 않은 정치 검사예요. 사실 한동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검사마저도 야 포스코는 정말 심하더라 라고 할 정도였다고.
진짜 그 포스코라는 기업 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나름대로 그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와, 근데 정말. 거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 네, 좀 더 깊이 파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체로 그러하더라. 뭐 그런 일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만 의구심이 든다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 제가 볼 땐 좀 그래. 이수겸 판사 같은 경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박영재, 노경필, 이수견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국민들이 아는 내용도 없고 사실 언론에서도 이들이 이제 후보로 임명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사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파더라도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재명 의원이나 뭐 조국 대표에 대한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될 때에도 이 사람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름 머리 잘 썼어. 보니까 그 박영재는 부산, 노경필은 호남, 그 다음에 이수견은 서울. 그리고 여성이라는 여성. 것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또 보면은 이 한쪽은 법원 행정처 출신에 한 사람은 보면은 법원 재판 연구관 출신에 또 한 사람은 뭐 그 여성 출신에 이렇게 해서 막 섞어 나눠서 나름 섞어 놔가지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서울대만도 아니고 포항공대도 있는 거야. 그래서 꽤 괜찮은데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에요. 법원의 기득권층들. 양승태 대법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 법원의 어떤 그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엘리트 판사들 키워왔다라고 하고 그들끼리 뭐 이렇게 거래하고 주고받고 했다 뭐 그런 얘기들 네.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인 거예요. 전형적인 법원의 기득권층 엘리트층이에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선임이 되고 나서 임명이 되고 나서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법원행정처를 이제 축소해놨던 법원행정처를 지금 다시 이제 더 늘린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고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들었던 그 사법행정회의에 대해서도 없애려고 하고. 네, 있죠.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지금 한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내용이었는데 그걸 지금 전부 다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사법농단으로 다시 그렇죠. 회귀한다는 사법농단 이전으로 이야기인 돌아가겠다는 거네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민주진보 진영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향후 재판이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제가 보는 걱정스러워요. 이들이 그대로 대법관이 된다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당장 8월, 9월쯤에 위험해요. 그 이수견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쪽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몸에 그렇게 체득이 돼 있을 거야. 그게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리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판결을 그나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또 하나는 나름 이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이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내주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이 인사청문회 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봤을 때 여당, 야당 조합을 보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네. 지금 인사청문회 지금 준비, 대법관 인사청문회 보니까 네. 야당 간사가 허영 의원이고요.
여당 간사가 유상범 의원이네요. 네. 둘이 엄청 친할 텐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 강원도로 엮여 있어가지고. 네, 한 사람은 영어, 한 사람은 춘천 뭐 그런데.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법사위 간사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명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법사위 의원들이.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으로 해서 7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근데 제가 이들을 봤을 때에 사실 뭐 여당은 뭐 당연히 그럴 것이고 야당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7명의 스탠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거나 혹은 이 인사청문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강력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번 청문회 전체 회의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했을 때 이 7명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걱정이 했거든요. 되네요. 그러니까 박범계 주축으로 해서 지금 김기표, 뭐 김남근, 제가 실명은 이제 직함은 떼고 김기표, 김남근, 뭐 백혜련, 그다음에 박희승, 또 나머지 이제 허영과 또 주철현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 7명들을 봤을 때에 좀 전투력 있게 싸울까?라는 생각이 좀 전투력은 들었습니다. 둘째 치더라도 딱히 이렇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전투력은 둘째 치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네.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없네요. 예. 네. 그러니까 봅시다. 일단 박범계, 네, 허영, 그다음에 주철현, 박희승, 백혜련. 박혜성, 백혜련. 네. 여기 이 부분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게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딱 계셨어야 되네. 사실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나마 계속해서 그 판사 출신으로서 명확하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의원이 이탄희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있었으면 이 조합이 안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까지도? 좀 더 다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무리 없이 이 셋은 되겠다. 이수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선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박영재, 노경필 후보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인선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심각한데 이거. 예, 이게 법원이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조희대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왜 조희대를 앉혔느냐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희대는 안 된다라고. 근데 그때도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데 이제 앞으로 난감해요.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멀어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제. 당장 조국 대표 재판이 이제 8월, 9월 이때쯤에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대로 브레이크를 어떻게 형태랬던 간에 잡아야지. 그러니까 법원의 분위기가 그래요. 민주당 쟤네들 눈가림 할 수 있어. 눈가리고 왕할 수 있어.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말 잘 들어줘. 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그 생각을 하는 그 배려하는 판결을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그 민주당이 나름대로 입법부로서 이제 견제를 하는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야 민주당 쟤네들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살살 꼬시면 다 넘어오는 구멍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넘어오는 구멍들만 지금 저기 앉아 있네, 인사청문위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요. 이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조국 대표도 걱정이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도 걱정인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말 그렇죠. 걱정이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한숨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가 가뜩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 그렇게 저는 징역 9년 6개월이 나올 줄 예상도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토대로 이제 최종 타겟인 이재명 대표를 대표잖아요. 잡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결국에 그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으로 통합해달라, 병합해달라. 그 판결 결국에 그 사건 근데 그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신진우한테 가게 생겼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나마 2018년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친형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서 당선 이재선 무효형까지 씨. 네, 나왔다가 그나마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계속 역임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 고난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뭐 이번에 인사청문위원들한테 쳐들어가든지 해서 아니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이걸 이렇게 대충 넘어갈 사안이 넘어가지 아니다. 않도록 네, 하는 수밖에 네. 없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리 없이 인선이 된다 할지언정 우선 이 인사청문회에서 나름 이 관점들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한다고 하면 좀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또 싸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칫하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허영이든 뭐 이런 분, 박범배 이런 분들은 여기서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 대법관들 다 통과시켜주고 나면 자기들이 나중에 재판할 땐 되게 유리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열받는 게 이런 대목인 거야. 자신들의 이익과 그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맞바꾸는 거예요, 이게. 열받는 거지. 나 같은 경우도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판사들 좋게 얘기를 하면은, 나 당장 그 재판 뭐 이것저것 걸려 있는 거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답답한 거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저기 뭐 허영이니 박범계니 이런 분들, 백혜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맞나? 주철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아요. 답답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나마 이 한국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줄 마지막 보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아무 내용을 이제 저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써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만 써졌죠. 네,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박영재, 노경필 후보에 대해서 그냥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수견 지 후보는 뭐 논란이 있으니까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무리 없이 인선이 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뭐 때로는 심지어는 이것이 그냥 정의롭게 지금 판결이 날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기대해보자. 은근 기대할 수도 네, 있고. 기대감까지도 들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렇게 사법농단 이전으로 회귀하면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또 판결을 내린다는 그 정치적 판결을 내린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법농단 이전으로 회귀를 하려고 그러려고 딱 그런 사람들 딱 박아놓은 거예요. 아유, 날아가봤자 이재명이 날아가지 내가 날아가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를 워낙 집중 공격하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들을 하지만 그 공격이 때로는 언젠가는 나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되게 분개하셨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진짜 언젠간 반드시 이거는 개혁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 문제 우리가 좀 더 차분히 계속 좀 네. 짚어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 문제 관심 가져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이번 시간은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